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매일 먹으면서 호랑이 고기나 사자고기는 왜 아무도 안 먹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초식동물이나 잡식동물은 식탁에 오르지만 정작 최상위 포식자들은 절대 식량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파헤쳐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은 바로 안전성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유해 물질을 몸속에 축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세균, 중금속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문제는 먹이사슬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독성 물질들이 점점 더 농축된다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는 토끼가 유해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그 토끼를 잡아먹은 여우는 토끼의 독성 물질까지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우를 먹는 독수리는 또 그 모든 독소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메커니즘입니다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육식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특정 동물들, 예를 들어 수은에 오염된 바다표범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건 육식 동물이라서가 아니라 그 동물이 살던 환경 때문인 거죠. 북극곰의 간처럼 비타민 A가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모든 육식 동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성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 바로 맛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육식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질의 날렵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을 해야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몸이 고기로서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방이 거의 없고 근섬유가 두껍게 발달해 있어서 엄청나게 질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마블링 소고기나 촉촉한 삼겹살과는 정반대인 식감이에요. 게다가 맛도 문제입니다. 동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고기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건 소 키우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실이죠. 풀을 먹인 소와 곡물을 먹인 소의 맛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 동물들은 계속해서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 고기에서 나오는 요소 같은 화합물들이 근육 조직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역겨운 냄새와 맛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곰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나요. 봄철에 잡은 곰, 그러니까 베리나 풀을 먹고 살찐 곰은 맛이 괜찮다고 하는데 가을철 연어를 잔뜩 먹은 곰은 정말 끔찍한 맛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고기죠. 참치, 연어, 농어 같은 육식 물고기들은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맛도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맛가설도 완벽한 답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모든 육식 동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가설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 사회에서 고기를 대량 생산하려면 동물을 사육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육식 동물을 키우는 건 에너지 측면에서 완전히 비효율적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소에게 10,000칼로리의 풀을 먹이면 그 중에서 1,000칼로리 정도만 소의 몸무게로 전환됩니다. 나머지 9,000칼로리는 소가 살아가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겨우 1,000칼로리의 소고기를 얻게 되는데 이걸 다시 호랑이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는 그 1,000칼로리 중에서 고작 100칼로리만 자기 몸으로 만듭니다. 처음 10,000칼로리에서 결국 100칼로리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죠. 차라리 그 소고기를 사람이 직접 먹는 게 10배는 더 효율적입니다. 풀을 직접 먹으면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이 효율성 가설은 우리가 육식 물고기는 잘만 먹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바다에서도 똑같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서 먹었거든요. 야생에서 잡는 거니까 효율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각도의 가설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바로 종교적 금기예요. 유대교의 코셔 율법을 보면 포식자를 먹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교의 할랄 규정도 송곳니나 발톱으로 사냥하는 동물을 금지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육식동물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금지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규율이 처음엔 소수 집단에서 시작됐다가 점차 널리 퍼져서 일반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꽤 흔하거든요. 육식동물을 안 먹는 습관도 비슷한 경로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금기가 처음부터 무작위로 생긴 건 아닐 겁니다. 아까 말한 안전성 우려나 맛 문제가 먼저 있었고, 그게 종교적 율법으로 굳어진 거겠죠. 생각해보면 논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육식동물 고기를 먹고 배탈이 자주 났거나 맛이 끔찍했다면 이건 신께서 금하신 음식이다 라는 식으로 종교적 금기로 발전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맛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진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쓴맛을 싫어하는 이유가 독성 화합물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육식동물 고기의 특정 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모든 가설들이 서로 엮여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안전성, 맛, 효율성, 종교, 진화적 본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육식동물을 먹지 않게 된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누구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 같은 질문들이 사실은 가장 흥미로운 답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요소가 조금씩 다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식동물은 키우기 비효율적이고 맛도 별로고 어쩌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우리 본능도 거부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물고기라는 예외가 이 모든 규칙을 깨버리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마도 바다라는 환경이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사육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잡아서 먹었으니까 효율성 문제도 없었던 거고요. 생각해볼수록 신기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역사와 과학과 문화가 얽혀 있다니까요. 다음에 치킨을 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는 닭은 먹으면서 독수리는 안 먹을까? 그 답 속에는 인류의 생존 전략과 문화적 진화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